좀 전에 녹화했겠지? 자, 초는 말 그대로 혼을 불러들인다라는 뜻이고요. 김소월 씨의 특징, 운율을 중시하고 정서가 풍부하게 드러난다는 게 특징인데 이 작품 감정이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는 작품이죠. 자, 삼음보를 또 다른 말로 문제 풀다 보면 미뇨적 율격이라고 얘기해. 자, 애상적은 슬플, 격정적은 격렬한 감정인데, 어, 감정의 절제가 아닌 거지. 자, 특히 반복, 점층은 계속 정도가 심해지고 강화되고 커지는 것. 감정이 있다가 보면 나옵니다. 쓰였고, 직설적인 어조,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얘기예요. 전통적 율격,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 같은 말입니다. 이건 알아두시고, 망부석설화와 관련된 시어, 돌이 된다는 거 있었죠? 음, 한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한스러움을. 시어의 반복을 통해 상실감을 극대화한다. 영탄적 표현 많이 나옵니다. 느낌표 붙어 있으면 다 영탄법이에요. 이러한 작가의 생애를 반영해 볼 수 있다. 살았던 시대를. 잃어버린 임을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돌이 있는데, 이때 돌은 결국 죽음을 이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부르다가 죽어서 돌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어, 한의 응결체. 그러한 모든 감정이 복합돼서 응축돼 가지고 되는 생성물.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막 나오지만 그래서 망부석설화와 관련이 있고요. 돌이 된다는 건 임과 이별상에서 임을 애타게 부르고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자, 서러움과 소망의 극한이 돌로 응축되었다. 여기 보면 한의 응결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슬픔을 극복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워하면서 끝나는 작품이에요. 자, 여기 이어 반복. 뭐뭐한 이름이요, 뭐뭐한 이름이요, 뭐뭐한 이름이요, 뭐뭐한 이름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영탄법, 그다음에 시어의 반복, 그다음 여기 뭐 뒤에도 뭐 사랑 구조, 식구의 반복, 동일한 식구의 반복도 있죠. 그래서 감정을 격정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임을 부를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불러도 이름이 없다, 주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군가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건 부재한다는 뜻이지. 그런 의미에서 역설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르는 건데, 그 이름의 주인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거야. 애타는 그리움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슬픔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아쉬움, 음, 후, 후회,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말이에요. 저녁 무렵이죠. 하루 해가 끝나는 거. 어떤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서산 꼭대기죠. 붉은 해는. 그래서 저녁 무렵의 시간으로 소멸의 이미지에 것으로 쓸쓸함을 부각합니다. 쓸쓸함의 분위기를 부각하고요. 사슴의 무리도 사슴도 웁니다. 감정이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왜 산 위에 있어?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림. 산 위에 혼자 뚝 떨어진 채 산도 다른 거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어서 그래서 홀로 외롭게 뚝 떨어져 있는 산 위라는 공간,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공간, 하늘, 죽음의 세계, 지상, 요 관계,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요게 바로 초혼이라는 거. 부른다는 건 그리워하는 행위. 아니, 근데 그 부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이 이게 다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못하였구나는 영탄법 보이는 순간. 애타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서러움에 겹들어 부른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감정이 표출됐다는 얘기예요.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애타게 그리워하는 거고. 하지만 이름을 불러도 그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어서 전달이 되지 않아. 이게 중요해. 요 거리감. 뭐와 뭐? 삶과 죽음의 거리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통이 되지 않죠. 섬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때 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해 은결체 망구석서라고 관련 있습니다. 변함없는 임에 대한 나의 마음, 애타는 그리움, 기다림. 그러다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애타게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을 이름이라는 극도로 사랑했던 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죽어서라도 만나겠다. 이거 너무해 이거. 이거 너무 과해 해석이. 너무 과해. 그리고 뒤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되는데 삼음보의 운율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지는 않아. 이런 부분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얘네들이 다 삼음보의 전통적인 운율을 보여주고 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삼음보가 나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면 이건 삼음보라고 볼 수는 없죠. 대체로 삼음보. 그리고 어, 김소월의 삼음보의 작품은 글자 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인데 뭐 4, 3, 5나 3, 4, 5가 돼서 7, 5조.
라고 되어 있는데 7호조가 또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 7호조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요런데 뭐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여기가 이제 7호조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지. 대체로. 이 전체적으로 대체로 삼음보 기본 율격은 삼음보의 7호조를 베이스로 하는데 지금 참고서에선 7호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삼음보인데 여기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 정도로 삼음보 정도라는 거, 삼음보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건 335네요.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들은 뭐 됐고 하늘에게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서 임을 부르지만 소통이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미 갑작스럽게 대상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소갯말을 하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말하고 갔는가. 채 얘기를 주고받지 못하고 유언도 못하고 죽은. 이때 나는 죽은 누이였죠. 연인은 아니지만 자 신이나 신발 신의 발에 신는 거 만들어 줄 걸. 근데 만들어주지 못했던 뜻이야. 뭘? 슬픈 사연을 한 올 한 올 아로새기면서 꼬아서 만든 육날 메뚜리 집신. 집신의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내 슬픈 마음과 사연을 집어넣어서 신이나 만들어줄 걸. 마지막 가는 길에 신으라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은장도 푸른 날 칼날로 그냥 베어서 사정없이 잘라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로 엮어 드릴 거.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집신을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로 신을 만들어서 신고 갈 수 있게 해줄 걸. 근데 그러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요거는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은은의 광장.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최은은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대학 올라가서 읽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보죠. 자, 최인은의 광장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하고 중요한 소재들 설명되어 있는 것도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 짓죠. 실제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읽다 보면 특정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질문하면 따로 수업을 해드리든가 하죠. 줌에서 질문하든 오프에서 질문을 하든. 광장이라는 제목과 여기 밀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봅시다. 이 글에선 광장, 제목은 광장이지만 밀실이 아주 밀접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중요한 상징이죠. 광장은 사회적인 삶의 공간이고 밀실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은 완벽하게 보장된 어떤 것이어야 되고 광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삶의 부분과 그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만이 은밀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삶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그럴 때 사회적인 삶에 참여하는 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가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과 논쟁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조화로운 삶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이 사회적인 쓸모가 됐을 때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허용된 공간이 광장, 제대로 된 건들. 하지만 그러한 삶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지극히 100%의 자유가 포함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공간에서의 삶의 측면이 밀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당시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밀실도 제대로 된, 자, 밀실로 상징되는 남한, 광장으로 상징되는 북한, 남북을 오가면서 두 남북 모두가 제대로 된 광장이나 제대로 된 밀실이 될 수 없다는 걸에 좌절해서 결국 중립국행을 택하고 가다가 그러면 그것을 떠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때문에 결국 가던 배에서 중립국 제3국을 향해 가던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실 도피, 자살하고 만든 비극적인 소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읽어봅시다. 그것은 그대로 남과 북의 대립으로 설명된다. 인간이란 개인과 사회에서 중책이라면 사람은 존재이다. 집단을 무시하고 개인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으며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을 이루려면 살아갈 수도 없다. 남한은 서구의 개인주의로 정체되어 있는, 멈춰 있는 광장은 죽고 밀실만 있는 곳인 반면 자 여기에서 밀실은 가장 이상적인 밀실은 아니지만 그 밀실에 대응되는 곳이 남한 광장에 대응되는 것이 북한. 북한은 개인을 위한 밀실은 없고 공허한 광장. 그래서 북한은 어때? 일당 독자의 사회적 삶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강요되는 그런 공간이지. 그래서 광장과 밀실의 비율을 통해 분단 상황을 비판하며 광장도 밀실도 잃은 명준이 자살하는 설정을 통해 극단적인 이념의 한계. 그래서 자, 명준이 자살하는 건 결국 이념 대립에 대한 북한도 남한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이념 대립에 대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 명준은 밀실과 광장이 조화를 이룬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이념 대립이라는 특히 전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결국 좌절하고 말고요. 그 추가 좌절하고 말고 어디로 뛰어드느냐? 은혜와 딸의 환영 있는 바다. 바다는 사랑의 공간. 그래서 이념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 구원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가 남한과 북한을 다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실망한 후에 현실 도피처로서 도피, 인도였나? 어쨌든 현실 도피처로서 중립국을 선택하지만 중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명준의 삶은 정치적인 삶으로 본다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한 정치에 불만을 가져 왜? 이북에 있는 월북했나?
어, 북한에 있는 아버지 혼자 거기에서 고위급 관리가 돼서 고위급 간부가 돼서 잘 지내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남한에서 늘 감시당하다가 결국 고문실 같은 데 가서 고문을 당하고 옵니다. 그걸 보고 아 남한엔 밀실이 없구나 라는 불만을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요. 물론 남한에서 사귀었던 여자가 있긴 했습니다. 그 여자의 사랑은 실패를 하고 결국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그 고위급 간부의 아들로서 꽤 대우를 받고 살지만 그곳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열정적인 어떤 공동체적 삶이 결국은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거에 따라 당이 시키는 데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밀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광장도 제대로 된 광장이 아니라는 데에서 환멸을 느끼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전하는데 그때 북한에서 지낼 때 은혜라고 하는 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6.25 전쟁에 장교로서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했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간호장교로 온 거야. 아니 간호장교였나? 어쨌든 간호장교로 간단하게 말하자. 간호장교로 온 거를 알게 되고 둘이 그 근처 낙동강 주둔지 근처에 동굴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은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였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낙동강에서 전투가 벌어지다가 은혜가 폭사,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휩쓸려 죽게 돼요. 그리고 명주는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야. 포로로 잡힌 후에 포로를 이제 6.25 휴전이 되면서 포로를 송환하는 절차에서 중립국을 선택해서 중립국으로 배 타고 가는데 타고 가는 내내 갈매기 두 마리가 계속해서 배를 따라 날아다녀요. 배에서 쉬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죽은 은혜와 뱃속에 자기 딸이라고 여겨요. 확실, 딸인지 아들인지 확실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딸이라고 여긴 어, 명주는 결국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재 시점이 어디냐면 배 위가 현재 시점이에요. 배를 타고 중립구로 향하는 그 시점에서 그때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 배 위로고 과거로 돌아갔다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역순행적인 순서를 보여줍니다. 자, 인간적인 삶은 음, 남한에서 윤회와의 사랑하다가 북한에서 은혜와 사랑을 하지만 결국 두 사랑을 다 저기 실패하고 마는데 전체 소설에서입니다. 명주는 남과 북의 두 여인과의 사랑은 서로 매우 다른 형태를 띠면서 사랑을 하지만 그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진다. 윤회는 남한에서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명준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 그러나 남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명준이 월북함으로써 윤회를 배신하는 결과를 낳는다. 윤회한테 뭐라 그러냐면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만 윤회는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명준은 윤회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자, 북한에서 만난 은혜는 조건 없이 사랑한 연인인데 자, 모스크바 공연을 떠나는 바람에 소련으로 러시아 지금의 헤어지게 되는데 그 명주는 간호부로 전쟁에 참여한 은혜와 낙동강에서 제외하게 되죠. 하지만 죽음에 따라 절망감에 빠지고 마지막엔 바다에 빠지게 되는 부채와 사복자리의 상징적 의미인데 전체 소설에서
특정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거냐면 배를 타고 중립구로 가는 그 현재 시점에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쫙 펼쳐가지고 보는 순간 부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펼쳐져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채가 접었다 폈다는 거. 있을 때 사북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체 자기 인생을 따집니다. 남한에서 대학으로 살 때, 대학생으로 연애랑 만날 때, 그러면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북한에서 은혜를 만나고, 북한 전쟁에 참전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죠. 부채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지만, 결국 오다, 여기가 사북자리인데, 여기 코너에 몰린 겁니다. 더 이상 뭔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 부채는 명준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데 그 삶은 계속되는 어떤 선택의 결과였는데 그 결과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명준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선회합니다.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한없이 펼쳐져 있죠. 뭐가? 바다가. 여기로 빠져드는 겁니다. 읽어보죠. 결말문의 주인공의 회상은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남한에서. 로 시작된다. 회상의 끝에는 주인공은 자신이 선 자리를 부채의 사북자리로 인식한다.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주인공의 삶의 과정을 고려해볼 때 부채는 주인공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 사북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 그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핑그르르 뒤로 돌아서 그럴 때 푸른 광장이 있는데 그 푸른 광장이 바로 뭐다? 은혜와 죽은 은혜와 자기 딸, 그 갈매기 따라왔던 두 마리가 은혜와 딸의 환생으로 드디어 의미를 찾게 되지. 바다. 은혜와 딸이 있는 결국 사랑이 존재하는. 그래서 빠지는. 음, 광장은 여러 번 버전업돼서 새롭게 출판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 정도니까 두고 이건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뭐 굳이 읽지는 않고 학교에서 실려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음, 학습 활동 일단 건너뛰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걸 질문 받게 되면 그때 그 해당 파트의 부분을 읽으면서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주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설명들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설명이 좀 도움을 받을 거고요. 앞부분의 내용 건너뛴 부분 잠깐 보죠. 이명준 주인공입니다. 이형도 명준의 아버지 월북 남한에 있다가 이북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고위급 간부로서 북한에서 젊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진정한 혁명가라기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윤혜는 남한에서의 어, 연인 맞아. 친구랑 결혼하게 되고 은혜는 북에서의 연인인데 발레를 하는 여인이고 명준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낙동강 상태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게 되죠. 음,
줄거리. 주인공 이명준은 해방 후 만주에서 귀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방 근처의 시기서부터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이후에 포로가 송환되는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서울에서 그의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 이형도가 월북하자 그는 아버지의 친구인 변 선생의 후임 덕택으로 법의살이를 한다. 대학의 철학과를 다니는 지식인인 류영준. 변 선생의 아들인 태식과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대한 깊은 환멸, 경멸스러움을 느끼고 자기만의 민실에 들어 앉아 나만이니까 현실을 관념으로만 파악하는 어린 철학도 지식인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 취재를 당하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만의 제대로 된 밀실이 존재할 수 없다. 나만의 현실은 타락했고 부조리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광장도 없고 밀실은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밀실이 공권력에 의해 침범당할 수 있고 결국 이북으로 넘어갑니다. 자, 월북한 북한도 만족할 만한 곳은 아니었어. 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재혼해서 부,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고 북한은 혁명은 간대없고 혁명의 흔적만 이념과 허위만 가득 찬 곳. 그래서 공개적인 광장만 껍데기인 그래서 당에 의한 강요된 열정적 삶만이 존재하는 곳. 실제로 열정도 없지. 노동신문의 기자가 돼서 일을 하기도 했다가 은혜를 만나 새로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가 모스크바 유학을 가면서 잠깐 떨어지게 됩니다. 전쟁 발생, 장교가 돼서 북한으로 남아있는데 간첩 혐의로 잡혀온 태식. 태식과 결혼한 옛 애인 윤혜. 결국 둘을 탈출시켜줍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 배치받아 전쟁을 하다가 간호병사로 전전한 은혜를 만나 동굴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임신했음을 듣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전투 중에 죽고 포로가 된 명주는 중립국을 선택한다. 그러다가 그 배에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마는 전지적 작가 시점. 과거의 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간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현재 시점이 여기고요. 이것에서 여기를 떠올리거나 여기 떠올리거나 여기 떠올리거나 계속 떠올렸다 돌아왔다 떠올렸다 돌아왔다 떠올렸다 돌아왔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거 실제 현재 시점의 시간은 이틀 동안. 광장 아까 나왔었고요. 철학적 관념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여기 부분 때문에 대학생이 좀 된 다음에 읽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두 체제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이념 대립은 부정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통한 구원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바다는 이념이 사라진 마지막에 이명준이 선택한 안식과 자유 공간이자 사랑이 있는 분단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 속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나머지는 됐어요. 문제를 실제로 풀어봅니다. 여기 한번 꼭 읽어봐줘.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너네가 초원과 광장까지 했으면 더 나간 작품을 가르쳐주면 이제 그거 더 나가면 되고 시조 네 편이 뭐가 나올 거냐가 관건인데 여기 아까 요 지금 준 자료에서
여기 본문 있고 해석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 읽기 귀찮으면 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읽어봐봐. 알겠지, 예준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